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채널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몇 시인가요? 새벽인가요? 한밤중인가요? 아니면 이른 아침인가요?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혹시 침대에 누워 계신가요? 부엌 식탁에 앉아 계신가요? 아니면 어디론가 가는 버스 아닌가요? 어디든 언제든 괜찮습니다. 혹시 오늘 하루도 힘드셨나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또 하루가 시작이구나 한숨 쉬셨나요? 거울 보다가 나 참 많이 늙었네 생각하셨나요? 약 먹으면서 이게 언제까지일까 싶으셨나요?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다들 그럴 때 있죠. 괜찮다고, 힘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그런 말 하려는 거 아닙니다. 솔직히 그런 말 들어도 별로 위로 안 되잖아요. 그냥 오늘은요, 한 사람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면 어떨까 해서요. 75세 되시는 박영수 씨라는 분,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할아버지처럼 그저 평범하게 사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병원에서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치매입니다. 그 순간부터 이분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떻게 하루하루를 견뎠는지 그 이야기입니다. 들으시다 보면 어떤 분은 우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야기 들으면서 엄마가 생각나서 많이 울었거든요. 어떤 분은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다 괜찮습니다. 누구 눈치 볼 것 없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니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수 씨 이야기,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클릭 한 번에 저는 큰 힘과 큰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지인께서 들려주신 사연입니다. 75세 박영수님.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셨습니다. 가족 위해서 일을 하고 자식 키우고 아내 간병하고 그렇게 온 인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아오신 분.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한 문장을 듣습니다. 초기 알츠하이머입니다. 그날 오후 박영수님이 가장 먼저 떠올린 생각. 나는 언제까지 나일까? 치매. 이 단어 앞에서 우리는 모두 무너집니다. 기억을 잃는다는 것, 가족 얼굴을 못 알아본다는 것, 내 이름조차 까먹는다는 것, 늙어가면서 어쩌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건 단순히 병이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지워지는 공포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박영수님이 진단받던 날부터 6개월간의 기록, 공포 속에서도 찾아낸 작은 평화, 부처님 가르침이 어떻게 한 사람의 어둠을 비췄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잃어간다는 건 어쩌면
끝일지도 모른다는 그 깨달음. 긴 이야기입니다. 천천히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2023년 9월 14일 목요일 새벽 5시 반, 박영수 씨는 이불 속에서 손전등을 켰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열어 메모장을 꺼냈는데 표지에 볼펜으로 큼지막하게 써놨더군요. 박영수의 기억, 노트 절대 버리지 말 것이라고. 첫 장을 펼치자 빼곡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오늘은 9월 14일 목요일, 병원 가는 날. 신경과 김민수 교수님. 오전 10시. 딸 미경이가 9시에 데리러 온다. 아침 약 먹기, 지갑, 휴대폰, 건강보험증 챙기기. 같은 내용이 3번 반복돼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쓴 건지, 그저께 쓴 건지, 아니면 오늘 새벽에 또 쓴 건지 박영수 씨는 자신도 기억이 안 났습니다. 손전등을 끄고 천장을 보니 어둠 속에서 아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검사 결과 아무것도 아닐 거야. 10년 전 목소리였습니다. 아내는 없습니다. 췌장암으로 먼저 갔으니까요. 하지만 목소리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박영수 씨는 문득 두려웠습니다. 이 목소리마저 언젠간 잊을까봐. 메모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뒤쪽 페이지에 잊으면 안 되는 것들이란 제목 아래 적어놨더군요. 딸 이름 임미경, 1978년생, 45세. 손주 이름 김지민, 2015년생, 8세. 아내 이름 정순이, 1948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 집 주소 서울시 송파구, 아파트 108동 502호. 비밀번호는 내 자리, 딸 전화번호는 010으로 시작하는.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도 불안했습니다. 메모장을 잃어버리면 어쩌나, 메모장이 있어도 읽는 걸 까먹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9월 중순, 선선한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박영수 씨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오늘 결과를 듣습니다. 지난달 9월 1일에 MRI 검사를 했습니다. 내 사진을 찍었죠. 의사가 말했습니다. 2주 후 결과 나옵니다. 그때 다시 오세요. 그 2주가 2년 같았습니다. 박영수 씨는 기도했습니다. 특별한 종교는 없었지만요. 제발 아무것도 아니게 해주세요. 그냥 나이 먹어서 그런 거라고. 깜빡깜빡하는 게 누구나 그런 거라고. 제발 치매는 아니게 해주세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신호들이 있었으니까요. 손주 이름이 안 나올 때, 가스불을 켜놓고 외출했을 때, 집 주소를 까먹었을 때, 동네 슈퍼 사장님 얼굴이 낯설 때,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했을 때, 그 모든 순간들이요. 시계를 보니 오전 6시였습니다. 딸이 오려면 3시간 남았습니다.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서 세면대 거울을 봤습니다. 75세 늙은 남자가 보였습니다. 흰 머리, 주름진 얼굴, 처진 눈꺼풀. 이 사람이 나인가? 갑자기 낯설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만져봤습니다. 차갑고 까칠하고 축축했습니다. 맞다. 나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우유, 김치, 반찬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딸이 일주일에 2번 와서 채워놓은 것들이었습니다. 아빠 혼자 사시니까 제대로 안 드실 것 같아서요. 고마운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안했습니다. 45세 딸이 75세 아버지 뒷바라지를 하니 순서가 바뀐 것 같았습니다. 우유를 꺼내 컵에 따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으로 넘어가는 차가운 느낌을 느끼며 나는 지금 우유를 마시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확인시켰습니다. 요즘 자꾸 이렇게 합니다. 나는 지금 걷고 있다. 나는 지금 밥을 먹고 있다. 나는 지금
TV를 보고 있다. 확인하지 않으면 불안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여기가 어딘지, 지금이 언젠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아침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나운서가 뭔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경제, 정치, 날씨에 대해. 하지만 귀에 안 들어왔습니다. 자막이 흘러갔지만 글자가 보여도 의미가 안 들어왔습니다. 집중이 안 됐습니다.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습니다. 드라마에선 중년 남자가 젊은 여자한테 화내고 있었는데 뭐 때문인지 모르겠더군요. 앞 내용을 못 봐서요. 다음 채널은 예능이었고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게임하는데 시끄러웠습니다. 다음 채널은 다큐멘터리였고 아프리카 초원의 사자 떼가 나왔습니다. 다음 결국 껐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남았습니다. 똑딱똑딱 초침이 돕니다. 1초 1초 시간은 멈추지 않고 갑니다. 박영수 씨는 그 시간 속에서 조금씩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오전 7시가 되어 샤워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몸에 닿았습니다. 비누칠을 하고 머리를 감고 헹구고 수건으로 닦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물기 묻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나는 지금 샤워를 마쳤다고 확인했습니다. 옷을 입기 위해 서랍을 열었습니다. 흰 셔츠, 검은 바지, 병원 갈 때 입는 옷입니다. 단정하게 흐트러지지 않게 입었습니다. 치매 환자는 옷도 제대로 못 입는다던데 누가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기 때문에 더 신경 썼습니다. 단추 하나하나 제대로 채우고 벨트도 매고 양말도 짝 맞춰 신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단정한 75세 노인이 보였습니다. 멀쩡해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하지만 머릿속은 이미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오전 8시에 약을 먹었습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을 하루 3번 빠짐없이 복용합니다. 메모장에 체크했습니다. 9월 14일 아침약 옆에 체크 표시를. 8시 반에 메모장을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오늘은 9월 14일 목요일, 병원 가는 날. 맞습니다. 기억합니다. 아직은 9시가 되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준비 다 하셨어요? 응, 다 했어. 약 드셨어요? 먹었어. 지갑이랑 보험증은? 여기 있어. 딸이 확인했습니다. 체크리스트 확인하듯이. 그런가요, 아빠? 문을 나서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딸의 흰색 소나타가 서 있었습니다. 조수석에 타서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딸이 시동을 걸며 물었습니다. 아빠, 긴장되죠? 아니라고 대답했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손바닥이 땀으로 젖어 있었으니까요. 차가 출발해서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 도로로 나갔습니다. 신호등, 건물, 사람들이 창밖으로 흘러갔습니다. 박영수 씨는 봤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만 있었습니다. 오늘 결과를 듣는다. 2주 기다렸다. MRI 찍고 2주. 오늘 알게 된다. 내가 치매인지 아닌지. 사실 신호는 진작부터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아주 작은 것들부터요. 첫 번째 신호는 2023년 6월 초순 동네 슈퍼에 갔던 날이었습니다. 우유를 사러 30년을 다니던 슈퍼에 갔는데 김 사장 부부가 운영하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장님이 인사했고 박영수 씨도 인사했습니다. 냉장고로 가서 우유를 꺼내 계산대로 갔습니다. 사장님이 바코드를 찍으며
3,500원입니다 라고 했고 박영수 씨는 돈을 내고 우유를 받아 돌아서서 나가려는데 사장님이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거스름 돈. 박영수 씨는 멈췄습니다. 아, 맞다. 10,000원을 냈는데 거스름 돈을 안 받았던 겁니다. 죄송합니다. 깜빡했네요. 괜찮아요. 할아버지, 요즘 날씨가 더워서 그래요. 사장님은 웃었지만 박영수 씨는 불안했습니다. 거스름 돈을 까먹다니.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났습니다. 나이 먹으니까 그런 거겠지. 누구나 깜빡할 수 있어. 별일 아니야.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6월 중순 손주 지민이가 놀러 왔던 날이었습니다. 8살 손주, 초등학교 2학년인 귀엽고 똑똑한 아이가 현관문 열자마자 달려들었습니다. 박영수 씨는 안아 올리며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우리 순간 이름이 안 나왔습니다. 분명 아는데 매일 생각하는 이름인데 입에서 안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제 이름 까먹으셨어요? 손주가 웃었습니다. 지민이잖아요. 아, 맞다. 지민이. 할아버지가 장난친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짜 까먹었으니까요. 그날 밤 손주를 재우고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주 이름을 까먹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메모장을 꺼내서 처음으로 적었습니다. 손주 이름 김지민. 적고 나니 더 무서웠습니다. 왜 이걸 적어야 하지? 손주 이름을 왜 적어야 하지? 세 번째 신호는 7월 초 가스불 사건이었습니다. 아침에 라면을 끓였는데 물을 올리고 라면을 넣은 다음 끓는 동안 거실에 가서 TV를 켰습니다. 뉴스를 봤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탄 냄새가 났습니다. 뭐지? 부엌으로 가보니 라면 냄비에 물이 다 증발하고 라면은 시커멓게 타고 냄비 바닥이 그을렸는데 가스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황급히 끄고 창문을 열어 연기를 빼냈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불이 날 뻔했어. 내가 깜빡하고 라면 끓이는 걸 잊어버렸어. 냄비를 버리고 청소를 했지만 지울 수 없었습니다.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는 거야? 라는 공포를요. 네, 두 번째 신호는 7월 중순.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집 주소를 까먹은 날이었으니까요. 아침 산책을 나갔습니다. 매일 하던 루틴으로 6시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도는 건데 30년을 살던 아파트 단지 108동 502호였습니다. 산책로를 걷다가 정자에서 잠깐 쉬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보니 새들이 날아갔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돌아가려고 일어나서 걸어서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갔는데 똑같은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108동이 어디였지? 주변을 둘러보니 101동, 102동, 103동 숫자가 보였지만 어디가 우리 집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108동, 108동.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어르신, 어디 가세요? 경비실 아저씨가 다가왔습니다. 40대쯤 되는 친절한 얼굴이었습니다. 집이 말이 안 나왔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30년을 살았는데 집을 못 찾다니.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영수입니다. 아, 108동 박영수 씨. 따라오세요. 경비 아저씨를 따라가서 108동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 내려 502호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려는데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눌렀습니다. 틀렸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틀렸습니다. 3번 틀렸습니다. 잠시만요. 경비 아저씨가 누군가에게 전화했습니다.
5분 후 딸이 왔습니다. 숨 가쁘게. 아빠,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가세요, 아빠. 경비 아저씨가 가고 딸과 단둘이 거실에 남았습니다. 아빠, 산책하시다가 집 못 찾으셨어요? 응. 비밀번호도 기억 안 나셨고요? 응. 딸이 울었습니다.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빠, 병원 가봐요. 나 괜찮아. 아빠, 제발, 됐어. 나 멀쩡하다고. 박영수 씨는 화를 냈습니다. 딸한테 처음으로요. 딸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조용히 나가며 내일 또 올게요. 아빠라고만 했습니다. 혼자 남아 거실 소파에 앉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집 주소를 까먹었어. 비밀번호를 까먹었어. 나한테 무슨 일이. 그날 밤 화장실 거울을 보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5번째 신호는 8월 동네 바둑 모임 때였습니다. 30년 친구들인 김씨, 이씨, 최씨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정자에서 바둑을 두는데 그날도 갔습니다. 영수야, 왔어. 오늘 내가 흙 잡아. 바둑판을 펴고 바둑알을 놓고 시작했는데 수가 안 보였습니다. 어디에 놔야 할지 머릿속이 하였습니다. 영수야, 내 차례야. 아무데나 놨습니다. 친구가 이상하게 봤습니다. 거기 놓으면 잡히는데? 맞다. 다시 뒀는데 또 이상한 곳이었습니다. 영수야, 괜찮아? 좀 피곤해서 바둑을 못 뒀습니다. 평생 두던 바둑을 머릿속이 복잡해서 수가 안 익혔습니다. 영수야, 오늘 컨디션 안 좋은가? 다음에 하자. 그래. 집에 와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바둑도 못 두게 됐어. 머리가 안 돌아가. 나 정말 이상한 거야. 그날 밤 딸한테 전화했습니다. 미경아. 네. 아빠. 병원 가고 싶어. 딸이 전화기 너머로 울었습니다. 네. 아빠. 내일 바로 예약할게요. 8월 15일이 첫 병원 방문이었습니다. 딸이 차를 몰고 와서 대학병원 신경과로 갔습니다. 접수대에서 박영수님 처음 오셨죠? 네. 증상이 어떠세요? 기억력이 안 좋아요. 대기실엔 사람들이 많았는데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휠체어, 지팡이, 보호자들이 있었습니다. 박영수 씨는 90세쯤 돼 보이는 할머니를 봤는데 보호자한테 계속 물었습니다. 우리 지금 어디야? 병원이에요, 엄마. 우리 왜 왔어? 진료 받으러요. 2분 후 또 물었습니다. 우리 지금 어디야? 같은 질문을요. 보호자는 지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병원이에요, 엄마. 박영수 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게 나의 미래인가? 108번, 박영수님. 호출이 나와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김민수 교수는 5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어떤 증상으로 오셨어요? 박영수 씨는 손주 이름 까먹은 것, 집 주소 까먹은 것, 가스불 사건, 바둑 못 두게 된 것을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들으며 메모하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간단한 검사 먼저 해볼게요. MMS이라는 인지기능 검사조라며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늘이 몇 월 몇 일인지 아세요? 8월 15일이요. 맞습니다. 무슨 요일인가요? 화요일?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박영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화요일이 아니라 수요일이구나.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병원이요.
병원 이름은 대학병원. 맞습니다. 몇 층인가요? 5층? 정확합니다. 제가 세 단어를 말할 겁니다. 기억해 보세요. 나무, 자동차, 모자. 나무, 자동차, 모자. 좋습니다. 몇 가지 질문이 더 이어졌습니다. 100에서 70 빼기, 도형 그리기 같은 것들이요. 아까 제가 말한 세 단어 기억나세요? 박영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무, 자동차. 그 다음이 뭐였지? 나무, 자동차. 하나 더 있었죠? 모자? 맞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맞춘 건지 찍은 건지요. 검사가 끝나고 김 교수가 점수를 매겼습니다. 30점 만점에 23점이시네요. 그게 좋은 건가요? 정상은 24점 이상입니다. 경도인지장애 의심 범위예요. 경도인지장애요? 치매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치매.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박영수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확실한 건 MRI 찍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네, 촬영 한번 해볼까요? 네, 8월 22일 MRI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실에 큰 기계에 누웠습니다. 움직이시면 안 돼요. 30분 정도 걸립니다. 기계 안으로 들어가니 좁았고 천장이 가까웠습니다. 웅웅 시끄러운 소리가 났는데 귀마개를 해줬지만 소리가 울렸습니다. 30분 동안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며 박영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네, 내가 지금 찍히고 있구나. 거기에 뭐가 보일까? 치매가 보일까? 검사가 끝나고 기계에서 나왔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결과는 2주 후 나옵니다. 2주가 가장 긴 2주였습니다. 매일 불안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와서 새벽까지 뜬 눈으로 천장을 봤습니다. 치매면 어떡하지? 치매가 아니면 다행이고, 하지만 증상이 있는데 설마 치매는 아니겠지. 메모장이 늘어났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오늘 날짜, 먹은 음식, 딸한테 전화했는지를 적었습니다. 딸이 걱정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친구들한테도 말 안 했고 바둑 모임도 안 나가며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집에만 있었습니다. TV 보고 창문 보고 시계 보며 2주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9월 14일이 왔습니다. 딸의 차 안에서 라디오가 켜져 있었습니다. 잔잔한 발라드 음악이 나왔는데 가사가 들렸습니다. 기억해줘요. 나를 잊지 말아요. 우리를. 박영수 씨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저 옆에 있을게요. 고맙다. 병원이 보였습니다. 대학병원 큰 건물이요. 주차장으로 들어가 차를 세우고 시동을 껐습니다. 가요. 아빠. 응. 차에서 내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 신경과로 갔습니다. 복도엔 환자들, 보호자들, 의료진들이 있었습니다. 접수대에서 박영수님, 결과 들으러 오셨죠? 네, 잠시만 대기해 주세요.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딸 옆에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모두 기다리고 있었죠. 누구는 진료, 누구는 검사, 누구는 결과를요. 박영수 씨는 주변을 보다가 70대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보호자가 없어 혼자였습니다. 간호사가 다가가서 어르신, 보호자는요?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없어요. 가족 연락처 있으세요? 기억 안 나요. 간호사가 난처해하며 다른 직원을 불렀고 할아버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박영수 씨는 봤습니다. 저 사람도 치매구나. 저렇게 혼자. 나도 저렇게 될까. 108번. 박영수님. 호출이 나왔습니다. 일어났는데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갔습니다. 딸이 팔을 잡았습니다. 천천히요, 아빠. 진료실 문을 열어 들어갔습니다. 김 교수가 앉아서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앉았습니다. 딸도 옆에 앉았습니다. 김 교수가 모니터를 돌렸습니다. 내 사진이 보였습니다. 회색의 구불구불한 형태였습니다. MRI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영수 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김 교수의 손가락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 부분이 해마입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죠. 정상인에 비해서 약 30% 정도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30%, 3분의 1이 줄어들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위 전두엽인데요. 여기도 혈류 감소 소견이 보입니다. 박영수 씨는 화면을 봤지만 사실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귀에서 웅웅 소리가 났습니다. 김 교수 입이 움직이며 말했습니다. 초기 알츠하이머형 치매로 판단됩니다. MMSE 검사 결과 스무한 점으로 경도 치매 단계입니다. 약물 치료를 시작하시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치매. 그 단어가 들렸습니다. 나머지는 소음이었습니다. 옆에서 딸이 울먹였습니다. 선생님, 그럼 치료는? 김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약으로 진행을 늦출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박영수 씨는 들었습니다. 늦출 수는 있습니다. 완치는 어렵습니다. 즉 불가능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창문을 봤습니다. 5층 창밖, 하늘이 보였는데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르렀습니다. 왜 하늘은 저렇게 멀쩡한데 내 머릿속은 무너지는 거지. 처방전 써드릴게요. 아리세트라는 약입니다. 하루 한 알, 아침 식후에 드세요. 2주 후에 다시 오셔서 부작용 체크하겠습니다. 김 교수가 키보드를 치며 타닥타닥 소리가 났습니다. 처방전이 출력되며 지지직 프린터 소리가 났습니다. 김 교수가 건넸고 박영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분께 말씀드리는데요. 혼자 사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스불, 외출, 약 복용 체크가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같이 사시거나 자주 방문해 주세요. 딸이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자주 갈게요. 다음 진료는 2주 후 9월 28일 오전 10시로 잡아드릴게요. 질문 있으세요? 박영수 씨는 입을 열었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김 교수가 물었습니다. 뭐가요? 제가 저를 잊어버리는데요. 진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 교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빠르면 1회, 2년, 느리면 10년 이상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약을 잘 드시고 꾸준히 관리하시면 박영수 씨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1년, 2년, 10년. 어차피 언젠가는 잊어버린다는 말이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박영수 씨는 일어났고 딸도 일어났습니다.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엔 환자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박영수 씨를 봤습니다. 눈빛에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 사람도 치매구나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박영수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딸이 팔짱을 꼈습니다. 아빠, 밥 먹고 갈까요? 집 가자. 아빠, 집에 가자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딸은 저녁 준비하겠다고 부엌으로 갔고 박영수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는데 뉴스가 나왔지만 아나운서가 뭔가 말하는데 한 글자도 안 들렸습니다.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습니다.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가 지나갔지만 다 의미 없었습니다. 껐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오후 3시 20분이었습니다. 이 시간 예전엔 뭘 했었지? 아, 맞다. 동네 정자에서 바둑을 뒀었지. 김씨, 이씨, 최씨 셋이 모여서 한 판씩. 영수야, 오늘 내가 흙 잡아. 웃으면서 두던 바둑. 이제 못 갈 것 같았습니다. 치매 환자랑 바둑 두냐는 소리 들을까봐. 아니, 그보다 무서운 건 바둑알 어디 놨는지 까먹어서 친구들 앞에서 웃음거리 되는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안 가는 게 낫지. 서재로 갔습니다. 책꽂이엔 40년 모은 책들이 있었습니다. 논어, 장자, 금강경. 젊을 때 읽으며 밑줄 쳤던 문장들이요. 손으로 책등을 쓸었습니다. 이 책들 나중엔 글자가 안 보일까? 읽어도 이해 못할까? 한 권을 꺼냈습니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였습니다. 펼쳤더니 소유가 많을수록 자유는 줄어든다는 문장이 보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종이에 번졌습니다. 나는 이제 기억도 소유 못하는구나. 내 인생마저 무소유가 되는 건가? 딸이 불렀습니다. 아빠, 밥 먹어요. 식탁에 앉았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가 있었습니다. 딸이 정성껏 차린 밥상이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젓가락을 들었는데 떨렸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어 씹고 삼켰는데 아무 맛도 안 났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맛있다.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딸은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둘이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땡그랑땡그랑 울렸습니다. 저녁 8시, 딸이 돌아갔습니다. 내일 또 올게요, 아빠. 전화 자주 할게요. 그래, 조심히 가.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박영수 씨는 거실 불을 껐습니다. 침실로 가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나 치매래. 말해보고 싶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냥 천장의 어둠만 깊어졌습니다. 새벽 2시 잠이 안 왔습니다. 일어나 거실로 나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아파트 단지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저 집들엔 사람들이 자고 있겠지. 꿈꾸고 있겠지. 내일을 기억할 사람들. 나는 언제까지 나일까?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대답 없이 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월 15일 금요일이 밝았습니다. 새벽 5시 반에 눈을 떴는데 2시간 정도 잤습니다. 몸이 무겁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일어나 화장실에 가서 세면대에 거울을 보니 부은 눈과 다크서클이 보였습니다. 치매 환자의 얼굴이구나.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하고 면도를 했습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잊어버릴까봐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어 딸이 해준 반찬들을 꺼냈습니다. 밥을 데우고 상을 차려 혼자 앉았습니다. 건너편 빈자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엔 아내가 앉았던 자리, 이제는 영원히 빈자리였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혼자 말했습니다. 누구한테? 나한테.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어 씹었습니다. 오늘은 맛이 느껴졌습니다. 어제보다는 조금이 남아요. 조금씩 먹었지만 다 먹지는 못하고 절반쯤 남기고 일어났습니다.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어제 시간이 안 맞아 약국을 가지 못한 처방전을 꺼냈습니다. 아리셉트 온 1일 1회 아침 식후 복용. 약국에 가야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지갑, 휴대폰, 건강보험증을 챙기고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9월 15일 약국 가기. 아리셉트 처방받기. 현관문을 나서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 아파트 입구로 나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선선했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약국은 아파트 단지 입구에 있었습니다. 5분 거리였고 걸어갔습니다. 길을 알았습니다. 30년을 걸었던 길이니까요. 오른쪽으로 가면 슈퍼, 왼쪽으로 가면 약국. 외우지 않아도 몸이 기억하는 길이었습니다. 약국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약사가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처방전을 건넸습니다. 약사가 받아서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 아리셉트시네요. 처음 복용하시는 거죠? 네, 식후에 드시면 되고요. 하루 한 알입니다. 부작용으로 구역질이나 설사 있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약을 받았습니다. 봉투에 들어있는 작은 알약이었습니다. 돈을 내고 약국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약을 꺼내봤습니다. 하얀색의 작은 알약. 이게 나를 구원할까? 아니, 구원은 아니지. 그냥 시간을 좀 벌어줄 뿐이겠지.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9월 15일 약 수령 완료. 내일부터 복용 시작. 오후 2시쯤 전화가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아빠, 점심 드셨어요? 먹었어. 약은 타오셨어요? 받아왔어. 혼자 가셨어요? 제가 같이 갈걸. 괜찮아. 혼자 할 수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저녁에 갈게요. 같이 저녁 먹어요. 미경아, 너 회사 바쁘잖아. 내일 올 필요 없어. 아빠, 나 아직 괜찮아. 혼자 밥도 먹고 약도 챙기고 다 할 수 있어. 걱정 마. 하지만 박영수 씨 자신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언제까지 혼자 할 수 있을까? 아빠, 그래도 주말엔 제가 갈게요. 같이 시간 보내요. 그래, 고맙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혼자 남아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채널을 돌렸는데 뉴스,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가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껐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지식의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동네 정자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요. 친구들은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없겠지만 혼자 앉아있고 싶었습니다. 정자에 도착했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주변을 봤습니다. 나무들, 산책로, 운동기구들이 보였습니다. 30년을 봐온 풍경이었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건 자기뿐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나무잎이 떨어졌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계절은 변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75번 반복했습니다. 앞으로 몇 번이나 더 볼 수 있을까? 아니, 계절을 계절로 인식할 수 있을까? 한 노인이 지나갔습니다. 80대쯤 돼 보이는 분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박영수 씨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고 박영수 씨도 끄덕였습니다. 노인이 지나갔습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외로울까? 저 사람도 뭔가를 잊어가고 있을까?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같은 처지일지도 몰랐습니다. 늙어간다는 것, 혼자라는 것,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해가 기울었습니다.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 저녁을 혼자 먹고 설거지를 하고 TV를 보다가 9시가 되어 침대에 누웠습니다. 메모장을 꺼내 오늘 있었던 일을 적었습니다. 9월 15일 금요일 약국 다녀옴. 딸한테 전화 받음. 정자에 갔다 옴. 저녁 혼자 먹음. 오늘도 나를 기억한다. 적고 불을 껐습니다. 잠들었습니다. 9월이 지나갔습니다. 10월이 왔습니다. 내일 아침 약을 먹었고 메모장에 체크했습니다. 9월 17일 체크, 9월 18일 체크, 9월 19일 체크. 숫자가 쌓여갔습니다. 하루하루가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병원에 다시 갔습니다. 2주 후 검진이었던 9월 28일에요. 김 교수가 물었습니다. 약 드시고 어떠세요? 부작용은요? 괜찮습니다. 기억력은요? 별로 달라진 것 같진 않습니다.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적어도 3개월은 복용해야 효과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상적인 자극이 중요해요. 사람 만나고 책 읽고 걷고 생각하고 뇌를 계속 쓰셔야 합니다. 가족분들과 시간도 많이 보내세요. 익숙한 사람, 익숙한 환경이 기억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와서 복도에서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선생님 말씀 들으셨죠? 사람도 만나시고 활동도 하셔야 해요. 알아. 바둑 모임 다시 나가보세요. 친구분들 보고 싶으실 텐데. 글쎄, 사실 박영수 씨는 친구들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치매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고 동정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영수야, 이제 바둑도 못 두겠네. 그런 말 듣기 싫었습니다. 차라리 혼자 있는 게 편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혼자 계시면 더 안 좋아요. 제발 친구분들 만나세요. 아니면 다른 활동이라도 해보세요. 경로당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됐어, 미경아. 나 혼자 괜찮다니까. 아빠. 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고집부리세요? 전 아빠가 나아지길 바라는 거예요. 박영수 씨는 멈췄습니다. 딸을 봤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45세 딸이었는데 언제 이렇게 컸나, 언제 이렇게 자기를 걱정하는 어른이 됐나 싶었습니다. 미안하다. 박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너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아빠는 짐이 아니에요. 딸이 울었습니다. 아빠는 제 아빠예요. 제가 챙겨야 하는 거예요. 박영수 씨는 딸을 안았습니다. 주차장 한복판에서요. 사람들이 지나다녔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딸이 자기 품에서 울었고 박영수 씨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이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짐이 되어가고 있다. 괜찮습니다. 그런 생각 하셔도 괜찮아요. 우리 모두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특히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게 늘어날 때. 하지만 잠깐만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짐이네, 부담이네,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죠.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왜 자기 자신에게는 그렇게 가혹하세요? 여러분,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했던 것처럼 누군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기만 하는 게 사랑이 아니고 받기만 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주고받는 것, 함께 하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박영수 씨는 45년 동안 딸을 키우며 생각했을까요? 이 아이가 내 짐다라고. 아니었을 겁니다. 너무 행복했을 겁니다. 이제 45년이 지났습니다. 역할이 바뀌게 된 거죠. 미경이가 아버지를 돌보고 있죠. 그런데 박영수 씨는 생각합니다. 내가 딸한테 짐이 되고 있다고. 하지만 미경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버지를 돌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하는 자식들의 이야기 말이죠. 한 번만 더 같이 여행 갈 걸, 한 번만 더 함께 있어 드릴 걸, 한 번만 더 전화 드릴 걸. 다들 그렇게 후회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누군가 당신을 돌보고 있다면 그건 짐이 아닙니다. 그건 선물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선물입니다. 받는 것도 용기가 필요해요. 도움을 청하는 것도 강함입니다. 나 지금 힘들어. 도와줄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진짜 강함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안아주세요. 이렇게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는 자신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약해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잘하고 있어. 충분해. 여러분은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잠시 눈을 감아보십시오. 천천히 숨을 쉬어보십시오. 들이쉬고 내쉬고. 당신은 지금 살아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걷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야기 듣겠습니다. 10월 중순 어느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딸의 친구가 산에 간다며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아빠, 공기도 쐴 겸 다녀오세요. 친구 어머니도 가신대요. 또래분이시니까 이야기도 통하실 거예요. 박영수 씨는 사양하려 했지만 딸이 워낙 간곡히 부탁해서 승낙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 곳이 북한산 자락의 작은 암자였습니다. 딸 친구 어머니인 김 여사가 평소 다니는 절이라고 했습니다. 거기 스님이 법문을 참 잘하세요. 위로가 많이 돼요. 버스를 타고 걷고 또 걸었습니다. 산길이 가팔랐지만 공기는 좋았습니다. 암자에 도착했는데 작았습니다. 법당 하나, 요사체 하나, 그게 전부였지만 고요했습니다. 세상과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풍경 소리만 딸랑딸랑 울렸습니다. 예불 시간이에요. 들어가시죠. 김 여사가 법당으로 안내했고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향, 냄새가 났습니다. 부처님이 계셨습니다. 금빛 불상이 자비로운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다들 나이 든 분들이었는데 60대, 70대, 80대였습니다. 절을 했고 박영수 씨도 따라했습니다. 30년 만의 절이었습니다. 딱히 종교도 없지만 젊었을 때 아내 따라 몇 번 와본 게 전부였는데 몸이 기억했습니다.
무릎 꿇고 손 모으고 이마를 땅에 대는 것으려 예불이 시작됐습니다. 목탁 소리가 탁탁탁 울렸고 독경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박영수 씨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불이 끝나고 스님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60대 중반쯤 돼 보이는 회색 승복을 입은 온화한 얼굴의 스님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짧은 법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혼자 계신 분들 많으시죠? 스님이 물었습니다.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고 박영수 씨도 끄덕였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 자식들이 멀리 있는 분, 평생 혼자 사신 분, 각자 사연이 있으시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날 때도 혼자, 죽을 때도 혼자. 이 말이 슬프게 들리시나요? 어떤 분은 그러실 겁니다. 그럼 결국 나는 혼자구나, 외롭구나 하고 말입니다. 박영수 씨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스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슬픈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해방의 메시지입니다. 혼자라는 건 외로운 게 아니라 자유로운 겁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누구를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그저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 자신으로 존재. 박영수 씨는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스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와 함께하려 애씁니다. 외로움이 나쁜 것이라 배웠으니까요. 혼자 있으면 뭔가 잘못된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독거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독처, 홀로 머무는 수행을 권하셨습니다. 왜일까요? 혼자 있어야 비로소 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남편으로, 누군가의 부모로 살아온 분들, 이제는 그냥 나로 살아도 됩니다. 역할을 내려놓으세요. 이름도 내려놓으세요. 그냥 숨 쉬고 존재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박영수 씨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역할을 내려놓으라. 75년간 자기는 뭐였나? 아들, 남편, 아버지, 직장인. 항상 누군가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치매 진단 이후 그 역할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끝났고, 아버지 역할도 이제 딸이 대신하고 있고, 그럼 남은 건 뭐지? 법문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박영수 씨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부처님을 봤습니다. 금빛 불상이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저 미소는 뭘까? 아는 척하는 미소일까? 위로하는 미소일까? 아니면 그냥 있는 그대로의 미소일까? 보살님, 뭔가 고민이 있으신 것 같네요. 스님이 다가왔습니다. 박영수 씨는 놀라서 일어나려 했지만 스님이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편히 앉아 계세요. 혼자 생각하고 싶으시면 제가 나가겠습니다만, 혹시 말씀 나누고 싶으시면 여기 앉아도 될까요? 박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이 옆에 앉았습니다. 스님. 박영수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치매래요. 스님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네, 저는 나를 잃어버릴까봐 무섭습니다. 나를 잃어버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기억을 잃는 거잖아요. 가족도 못 알아보고 내 이름도 까먹고, 그럼 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스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살님, 부처님께서는 제법 무아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엔 고정된 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무섭게 느껴지실 겁니다. 나가 없다니, 그럼 나는 뭐란 말인가 하고요. 하지만 이건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깊은 자유의 가르침입니다. 스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보살님, 20살 때 보살님과 지금 보살님이 같은 사람인가요? 박영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다르죠. 몸이 다르죠. 네, 생각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죠. 네, 그런데도 보살님은 계속 나라고 여겨왔습니다. 왜일까요? 박영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연속성을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이어져 있다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매 순간 우리는 변합니다. 세포가 죽고 새로 생기고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감정이 왔다 갑니다. 그 모든 변화 속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나란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걸 무아라고 하셨습니다. 박영수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스님, 나는 뭡니까? 기억이 사라지면 나도 사라지는 건가요? 스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보살님이 생각하시는 나는 기억으로 이루어진 나입니다. 과거의 경험들, 배운 것들, 만난 사람들, 그 모든 기억이 쌓여서 나라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부처님은 그게 진짜 나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진짜 나는 뭡니까? 박영수 씨가 물었습니다. 스님이 창문을 가리켰습니다. 저 하늘을 보세요. 박영수 씨는 창문 너머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구름이 보이시죠? 네, 저 구름은 어디서 왔을까요? 하늘에서요? 아니요. 바다에서 물이 증발해서 하늘로 올라가 구름이 된 겁니다. 그럼 저건 바다인가요? 구름인가요? 구름이죠. 비가 내리면요? 물이 되겠죠. 강으로 흐르면요? 강물이 되고요. 다시 바다로 가면요? 바다가 되겠네요.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럼 그 물은 뭡니까? 바다인가요? 구름인가요? 비인가요? 강인가요? 형태는 계속 바뀌지만 본질은 그대로입니다. HEO라는 분자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보살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이라는 형태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존재 자체, 생명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피가 돌고, 그 자체가 보살님입니다. 기억이 없어도 보살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박영수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스님, 딸 얼굴도 못 알아보고 아내 이름도 까먹으면 그게 사는 겁니까? 스님이 박영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보살님, 부처님께서는 일체계고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태어나는 것도 괴롭고, 늙는 것도 괴롭고, 병드는 것도 괴롭고, 죽는 것도 괴롭다고 하셨습니다. 이걸 사성제의 첫 번째 진리, 고성제라고 합니다. 스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진리를 말씀하셨죠. 집성제,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왜 우리는 괴로운가? 집착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 영원하길 바라는 마음, 내 것이길 바라는 마음. 보살님은 지금 기억에 집착하고 계십니다. 기억이 나여야 한다고, 기억이 없으면 내가 아니라고 믿고 계십니다. 그 집착이 괴로움을 만들고 있습니다. 박영수 씨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없으면 정말로 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스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보살님, 갓난아기를 생각해 보세요. 갓 태어난 아기는 아무 기억도 없습니다. 자기 이름도 모르고,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그 아기는 존재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요, 존재하죠. 맞습니다.
기억이 없어도 존재합니다. 울고, 웃고, 배고프면 우유를 찾고, 졸리면 잠을 잡니다. 그 자체로 완전한 생명입니다. 보살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이 사라져도 보살님은 여전히 존재할 겁니다. 스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세 번째 진리는 멸성제입니다. 괴로움이 소멸될 수 있다는 진리죠. 어떻게 소멸됩니까? 집착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기억에 대한 집착, 과거에 대한 집착, 나라는 관념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괴로움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진리는 도성제,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길입니다. 그게 바로 팔정도입니다. 박영수 씨는 물었습니다. 팔정도가 뭡니까? 스님이 설명했습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살고, 바르게 노력하고, 바르게 기억하고, 바르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보살님께 가장 필요한 건 정념입니다. 정념이 뭡니까? 바른 기억, 바른 마음 챙김입니다.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현재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다는 것,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 새소리가 들린다는 것, 누군가 옆에 앉아 있다는 것, 그 현재를 온전히 알아차리는 것이 정념입니다. 보살님은 과거를 잊어버릴까봐 두려워하십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짜 존재하는 건 오직 현재뿐입니다. 스님이 박영수 씨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보살님,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세요. 제 손의 온기가 느껴지시나요? 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느껴지시나요? 네. 그게 바로 보살님입니다. 기억이 아니라 현재의 경험, 그게 진짜 나입니다. 부처님은 재행무상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기억도 변하고, 몸도 변하고, 생각도 변합니다. 하지만 변화 자체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 흐름 속에 있는 것, 그게 생명입니다. 박영수 씨는 울면서 물었습니다. 스님, 하지만 딸이 저를 돌봐야 하는데 제가 짐이 되는 게 싫습니다. 스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보살님, 부처님은 자비를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란 무엇일까요? 남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느끼고 남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따님이 보살님을 돌보는 건 짐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보살님이 따님을 키울 때도 짐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역할이 바뀐 것뿐입니다. 주고받는 것, 돌보고 돌봄받는 것, 그게 인연입니다. 스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연기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 의지해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깁니다. 보살님이 있기에 따님이 있고, 따님이 있기에 보살님이 있습니다. 둘은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의 인연으로 이어진 존재입니다. 보살님이 따님을 낳았듯이 이제 따님이 보살님을 돌봅니다. 그게 생명의 순환입니다. 박영수 씨는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스님,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세요. 과거를 붙잡으려 하지 마시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직 현재만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나는 지금 눈을 떴다 알아차리세요. 밥을 먹으면 나는 지금 밥을 먹는다 알아차리세요. 딸을 보면 나는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본다 알아차리세요. 이름이 기억 안 나도 괜찮습니다.
느낌은 남으니까요. 얼굴이 기억 안 나도 괜찮습니다. 따뜻함은 느껴지니까요. 스님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보살님,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아십니까?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나니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변한다는 건 슬픈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옵니다. 겨울이 오면 다시 봄이 옵니다. 순환입니다. 보살님도 지금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계십니다. 추울 수 있습니다.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 끝에는 봄이 옵니다. 어떤 형태로든 봄은 옵니다. 박영수 씨는 스님의 말을 듣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스님은 가만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울음이 멈추자 스님이 말했습니다. 보살님, 자주 오세요. 여기 오셔서 부처님께 절하시고 향 피우시고 그냥 앉아 계세요. 아무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숨만 쉬세요. 그것만으로도 수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박영수 씨는 일어나서 다시 한번 절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요. 금빛 불상이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미소가 조금 이해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는 척도 아니고 위로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미소였습니다. 너도 나도 모두 흐르는 강물이다. 변하는 게 자연스럽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미소였습니다. 암자를 나와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김 여사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우셨던데. 괜찮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어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오늘 잘 다녀오셨어요? 잘 다녀왔어. 잘하셨어요. 스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어. 무슨 말씀이요? 나중에 얘기해 줄게. 아빠, 괜찮으세요? 오늘은 괜찮아. 그날 밤 박영수 씨는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새해 페이지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말씀 기억이 나가 아니다. 현재가 나다.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으면 된다. 변하는 게 자연스럽다. 두려워하지 마라. 적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깊은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영수 씨는 눈을 떴습니다. 나는 지금 눈을 떴다. 알아차렸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나는 지금 일어났다. 알아차렸습니다. 화장실에 갔습니다. 나는 지금 걷고 있다. 알아차렸습니다. 세수를 했습니다. 나는 지금 물을 느낀다. 알아차렸습니다. 하나하나 현재에 집중했습니다. 과거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탔습니다. 향기가 났습니다. 나는 지금 커피 향을 맡고 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고 뜨거웠습니다. 나는 지금 맛을 느끼고 있다.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차리니까 불안이 줄어들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어디에 사는지, 몇 살인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들이 날아갔습니다. 나무잎이 흔들렸습니다. 세상은 아름답구나. 박영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기억하든 안 하든 세상은 계속 아름답구나. 한 달이 지났습니다. 11월이 왔습니다. 박영수 씨는 매주 절에 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산을 올라갔습니다. 스님을 만났습니다. 때로는 법문을 들었고
때로는 그냥 법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처님을 봤습니다. 향, 냄새를 맡았습니다. 목탁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지만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스님이 물었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조금 편해졌습니다. 기억력은요? 여전히 안 좋습니다. 어제 뭐 했는지도 잘 기억 안 나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기억하시죠? 네, 지금은 기억합니다. 그거면 됩니다. 스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12월이 왔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추웠습니다. 박영수 씨는 두꺼운 옷을 입고 절에 갔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흰 눈이 산을 덮었습니다. 암자도 눈에 덮였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세상이 하얗게 지워진 것 같았습니다. 박영수 씨는 법당 마당에 서서 눈을 봤습니다. 손바닥에 눈송이가 내려앉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녹았습니다.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나도 저렇게 사라지는 건가? 박영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눈송이가 녹아도 물은 남았으니까요. 형태만 바뀔 뿐이었습니다. 스님이 나왔습니다. 보살님, 추운데 왜 밖에 계세요? 눈이 예뻐서요. 그렇죠. 겨울 눈은 참 아름답습니다. 오늘 차 한잔 하실까요? 감사합니다. 요사채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화로에 불이 지펴져 있었습니다. 스님이 차를 내왔습니다. 구수한 향이 났습니다. 보리차입니다. 드세요. 박영수 씨는 두 손으로 잔을 받아 마셨습니다. 따뜻함이 몸속으로 퍼졌습니다. 스님, 제가 요즘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경험이요? 며칠 전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기가 어딘지 몰랐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는데 완전히 낯선 거예요. 여기가 내 집인지 내가 누군지도 잠깐 몰랐어요. 무서우셨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박영수 씨는 말을 이었습니다. 무섭지 않았어요. 그냥 편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걱정할 것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고 그냥 천장만 보고 있었는데 평화로웠어요.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무념무상입니다. 아무 생각 없는 상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공의 경지와 비슷합니다. 비어있음,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 자유로운 겁니다. 그런데 5분쯤 지나니까 기억이 돌아왔어요. 아, 여기가 내 집이구나. 나는 박영수구나. 치매구나. 그러니까 또 불안해지더라고요. 기억이 돌아오면서 괴로움도 돌아온 겁니다. 기억은 과거를 붙잡고, 과거는 집착을 만들고, 집착은 괴로움을 만듭니다. 박영수 씨는 물었습니다. 스님, 그럼 기억을 다 잃으면 그게 오히려 해탈인가요? 스님이 웃었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기억을 잃어도 욕망은 남을 수 있고 두려움은 남을 수 있습니다. 해탈은 기억이 없는 게 아니라 집착이 없는 겁니다. 기억이 있어도 거기 매달리지 않는 것, 기억이 없어도 불안해하지 않는 것. 그게 자유입니다. 저는 이제 뭘 해야 합니까? 박영수 씨가 물었습니다.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뜨시면 합장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누구한테, 아무한테도 아닙니다. 그냥 이 우주에, 이 생명에 감사하는 겁니다. 눈을 뜰 수 있어서, 숨을 쉴 수 있어서, 햇빛을 볼 수 있어서.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뭘 하든 천천히 하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밥을 먹으면 밥맛을 느끼고, 걸으면 발바닥 느낌을 느끼고,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의 온기를 느끼세요.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마세요. 오직 지금. 박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살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네? 용서하세요. 뭘 용서합니까? 자신을 용서하세요. 기억을 못하는 자신을, 늙어가는 자신을, 병든 자신을.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나무가 가을에 잎을 떨어뜨리는 게 잘못인가요? 아니죠. 계절의 흐름입니다. 보살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이 온 겁니다. 받아들이세요. 차를 다 마셨습니다. 밖에 눈이 더 많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보살님, 오늘은 눈이 많이 오니까 여기서 쉬다 가시는 게 어떨까요? 버스도 끊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딸이 걱정할까 봐요. 가봐야겠습니다. 그럼 조심히 가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스님. 감사합니다. 절을 나와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눈이 쌓여서 미끄러웠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나는 지금 걷고 있다. 눈을 밟고 있다. 차갑다. 미끄럽다. 조심해야 한다. 알아차렸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추웠습니다. 몸을 움츠렸습니다. 나는 지금 춥다.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알아차렸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눈 덮인 산이 멀어졌습니다. 저 산에는 스님이 있고 부처님이 있고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박영수 씨는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 내렸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이번엔 맞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아빠, 지금 들어오세요? 방금 들어왔어. 밖에 눈 많이 오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아. 저녁 먹으셨어요? 아직. 제가 지금 갈게요. 30분 후에 도착할게요. 미경아, 눈 오는데 나오지 마. 나 혼자 먹을 수 있어. 아빠, 오늘은 제가 가고 싶어요. 같이 저녁 먹어요. 그래, 고맙다. 30분 후 딸이 왔습니다. 눈을 털며 들어왔습니다. 아빠, 추웠죠? 괜찮았어. 오늘 뭐 하셨어요? 절에 다녀왔어. 눈 오는데도요? 스님이랑 차 마셨어. 딸이 부엌으로 가서 음식을 꺼냈습니다. 김치찌개, 밥, 반찬들. 상을 차렸습니다. 아빠, 드세요.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요즘 좀 나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 네. 얼굴이 편해 보이세요. 예전엔 항상 긴장하신 것 같았는데. 그런가? 스님이 무슨 말씀 해주셨어요? 박영수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스님이 그러셨어. 기억이 나가 아니래. 지금 이 순간이 나래. 딸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빠, 미경아,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네, 아빠, 미안해. 뭐가요? 내 인생을 힘들게 해서, 아빠가 치매 걸려서 너한테 짐이 돼서. 아빠는 짐이 아니에요. 딸이 울었습니다. 아빠는 제 아빠예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박영수 씨도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 그리고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아빠. 둘이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딸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박영수 씨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얗게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새로 태어나는 것 같다. 박영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새로 태어나는 건가? 딸이 돌아갔습니다. 아빠, 내일 또 올게요. 조심히 가. 사랑해요. 나도.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새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12월. 눈 내리는 날. 딸과 저녁 먹음. 사랑한다고 말함. 행복했다. 그날 밤, 박영수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번엔 슬프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 요즘 좀 괜찮아. 스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 기억을 잃어도 나는 여전히 나래. 현재를 살면 된대. 미경이한테 사랑한다고 말했어. 당신도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고마워. 여보. 50년 함께 해줘서. 중얼거렸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2024년이 왔습니다. 새해였습니다. 1월 1일 아침, 박영수 씨는 눈을 떴습니다. 새해구나. 일어나 앉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합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셔서. 누구한테, 아무한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우주에, 이 생명에.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2024년 새해의 목표 매일 현재를 살기. 과거에 집착하지 않기.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기. 지금 이 순간을 느끼기. 딸을 사랑하기. 나를 용서하기. 적고 나니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2월이 왔습니다. 박영수 씨는 여전히 매주 절에 갔습니다. 어느 날 스님이 말했습니다. 보살님,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부처님께서 처음 설법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초전법륜일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사성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그리고 중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중도가 뭡니까? 박영수 씨가 물었습니다. 스님이 설명했습니다. 중도는 극단을 피하는 길입니다. 너무 괴롭게 수행하지도 말고 너무 안락하게 살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보살님께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치매를 너무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아무 노력도 안 하지는 마세요. 기억을 붙잡으려 애쓰지도 말고 그렇다고 완전히 포기하지도 마세요. 그 중간 균형을 찾으세요. 어떻게 균형을 찾습니까? 매일 할 수 있는 것을 하세요. 산책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책도 읽으세요. 하지만 내가 치매를 이겨내야 해라고 집착하지는 마세요.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안 되는 건 받아들이세요. 그게 중도입니다. 박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월이 왔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산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박영수 씨는 절에 가는 길에 진달래를 봤습니다. 분홍빛이 아름다웠습니다. 작년 이맘때도 이 꽃을 봤을까? 기억이 안 났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지금 보고 있으니까요. 나는 지금 진달래를 보고 있다. 예쁘다. 봄이다. 알아차렸습니다. 절에 도착했습니다. 스님이 반겼습니다. 보살님, 오늘은 얼굴이 참 밝으시네요. 봄이 와서 그런가 봅니다. 그렇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보살님도 긴 겨울을 지나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봄이 올 겁니다. 제 봄은 어떤 모습일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올 겁니다. 부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다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보살님도 부처입니다. 기억을 잃어도 이름을 잊어도 보살님 안에 부처가 있습니다. 그 부처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당에 들어갔습니다. 부처님께 절했습니다. 향을 피웠습니다. 연기가 올라갔습니다. 향, 냄새가 법당에 퍼졌습니다. 박영수 씨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쉬었습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나는 지금 숨을 쉬고 있다. 알아차렸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치매도 두려움도 그냥 숨만 쉬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눈을 떴습니다.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햇빛 속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박영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웃었습니다. 영원한 건 없지. 스님 말씀대로 모든 건 변하니까 이 순간도 지나갈 거야. 그래도 괜찮아. 지금 이 순간이 있으니까 절을 나왔습니다.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저귀는 소리. 아름다웠습니다. 꽃 냄새가 났습니다. 향긋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다. 박영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맛을 느꼈습니다. 삼켰습니다. 나는 지금 밥을 먹고 있다. 맛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이 차갑고 따뜻했습니다. 거품이 났습니다. 나는 지금 설거지하고 있다. 알아차렸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안 들어도 됩니다. 채널을 돌렸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나왔습니다. 바다가 나왔습니다. 파도가 쳤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봤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이해하려 하지 않고 기억하려 하지 않고 그냥 봤습니다. 9시가 됐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적었습니다. 3월 봄, 절 다녀옴, 진달래 봄, 예뻤음, 행복했음.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메모장을 덮었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잘했어. 잘 살고 있어. 박영수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여보. 잠이 왔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좋은 꿈이었습니다. 기억은 안 나지만 느낌은 남았습니다. 따뜻한 느낌. 4월이 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딸이 손주를 데리고 왔습니다. 할아버지, 8살 지민이가 달려왔습니다. 박영수 씨는 안아 올렸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많이 컸습니다. 우리 이름이 뭐였지? 박영수 씨가 물었습니다. 지민이가 웃었습니다. 지민이요. 할아버지 또 까먹으셨어요? 아, 맞다. 지민이. 딸이 옆에서 봤습니다. 슬픈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영수 씨는 괜찮았습니다. 미경아, 괜찮아. 이름은 까먹어도 이 아이가 소중하다는 건 알아. 손주를 내려놓았습니다.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오늘 학교에서 100점 받았어요. 그래, 대단한데 칭찬 스티커도 받았어요. 우리 지민이 똑똑하네.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민이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크레파스로 알록달록하게 칠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우리 가족이에요.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그리고 지민이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예쁘다. 할아버지한테 드릴게요. 고맙구나.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딸이 해온 음식이었습니다. 불고기, 잡채, 파. 셋이 둘러앉았습니다. 지민이가 떠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다음 주에 소풍 가요. 어디로? 놀이공원이요. 재밌겠다. 할아버지도 같이 가요. 박영수 씨는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늙어서 못 가. 지민이 재밌게 놀다 와. 식사를 마쳤습니다. 지민이가 졸렸는지 소파에 앉아 눈을 비볐습니다. 지민아, 자고 갈까? 딸이 물었습니다. 네. 지민이가 박영수 씨 옆에 누웠습니다. 작은 손이 박영수 씨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할아버지, 자장가 불러주세요. 할아버지 목소리 별로인데. 괜찮아요. 좋아요. 박영수 씨는 옛날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불러주던 노래였습니다. 가사는 잘 기억 안 났지만 멜로디는 기억났습니다. 흥얼거렸습니다. 지민이가 잠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박영수 씨는 손주의 잠든 얼굴을 봤습니다. 이 아이는 나를 기억할까? 내가 치매였다는 걸 기억할까? 아니면 그냥 따뜻한 할아버지로만 기억할까? 딸이 지민이를 안아 차로 옮겼습니다. 아빠, 저희 갈게요. 그래, 조심히 가. 아빠, 오늘 행복하셨죠? 응, 행복했어. 고맙다. 저도요. 아빠랑 있으니까 행복해요. 사랑한다. 미경아, 저도 사랑해요, 아빠.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민이가 그려준 그림이 테이블에 있었습니다. 집어들었습니다. 알록달록한 가족 그림. 이 그림 속 할아버지가 나구나. 미소 지었습니다.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자석으로. 내일 아침에 봐도 이 그림을 그린 애가 누군지 기억할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행복했으니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이 세상을 떠날 때 무엇을 남기고 가고 싶으세요? 많은 분들이 대답하십니다. 재산이요. 성공한 모습이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100년 후 당신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당신의 증손자의 증손자가 당신 이름을 알까요? 아마 모를 겁니다. 우리 대부분은 2대, 3대만 지나면 잊힙니다. 이름도, 얼굴도, 업적도 모두 사라집니다. 그럼 우리 인생은 무의미한 걸까요? 아니요. 하나는 남습니다. 사랑의 기억이 남습니다. 여러분, 혹시 할머니를 기억하십니까? 할머니 이름 정확히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마 가물가물하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는 기억하실 겁니다. 할머니 품이 따뜻했다는 것, 할머니가 나를 사랑했다는 것. 이름은 잊어도 느낌은 남습니다. 그게 진짜 유산인 거죠.
지민이는 잘할 것입니다. 30년 후, 50년 후 할아버지 얼굴을 기억할까요? 아마 흐려질 겁니다. 하지만 하나는 기억할 겁니다. 무릎에 앉아 자장가 듣던 그 평화로움, 사랑한다는 말 들었을 때 느꼈던 그 안정감, 그리고 지민이는 자기 아이에게 똑같이 할 것입니다. 무릎에 앉히고 자장가를 불러주고 사랑한다고 말하겠죠. 왜일까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했으니까요. 기억은 안 나도 몸이 기억합니다. 마음이 기억합니다. 그렇게 이어집니다. 100년, 200년, 300년. 박영수 씨 이름은 잊혀져도 박영수 씨의 사랑은 계속됩니다. 형태를 바꿔서, 대를 이어서 영원히. 여러분, 이게 진짜 불멸입니다. 죽지 않는 게 아니라 계속 흐르는 것. 내 이름은 사라져도 내가 준 사랑은 이어지는 것. 나는 이제 늙어서 줄 게 없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당신의 미소, 당신의 손길,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게 전부 선물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평생 기억될 선물이죠.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가족도 못 알아보면 어떡하지? 괜찮습니다. 이름을 잊어도 당신은 여전히 사랑할 줄 압니다.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신을 잊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자신을 잊어도 그들은 기억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누구를 사랑했나? 한 명이면 됩니다. 단 한 사람에게라도 사랑을 줬다면 오늘은 성공한 날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삽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지금. 여러분도 그렇게 사세요. 지금 이 순간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박영수 씨는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적었습니다. 4월. 지민이 왔음. 그림 그려줌. 자장가 불러줌. 행복했음. 사랑함. 덮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영화처럼 지나갔습니다. 절에 간 것, 꽃을 본 것, 손주를 만난 것, 자장가를 부른 것.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느낌은 선명했습니다. 행복한 느낌. 나는 언제까지 나일까? 예전엔 이 질문이 두려웠습니다. 지금은 답을 알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나다.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나.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잠이 왔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왔습니다. 또 모레도 왔습니다. 5월도 6월도 7월도 왔습니다. 박영수 씨는 매일 살았습니다. 어떤 날은 기억했고 어떤 날은 잊어버렸습니다. 어떤 날은 집 주소를 까먹었고 어떤 날은 딸 이름이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합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절에 갔습니다.
어떤 날은 길을 잃었지만 누군가 도와줬습니다. 매일 스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날은 스님 이름이 기억 안 났지만 얼굴은 알아봤습니다. 따뜻한 얼굴. 매일 딸을 만났습니다. 어떤 날은 이름이 안 나왔지만 사랑한다는 건 알았습니다. 매일 밥을 먹었습니다. 어떤 날은 맛이 안 느껴졌지만 감사했습니다. 매일 살았습니다. 현재를, 지금을, 이 순간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있다. 현재에 깨어 있어라. 박영수 씨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깨어 있었습니다. 기억이 없어도, 이름이 없어도 그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9월이었을까요? 10월이었을까요? 박영수 씨는 기억이 안 났습니다. 하지만 낙엽이 지는 걸 봤습니다. 노란 잎, 빨간 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절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산길을 올랐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쉬어갔습니다. 절에 도착했습니다. 스님이 반겼습니다. 예불이 시작됐습니다. 목탁 소리, 독경 소리, 향, 냄새,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예불이 끝나고 스님이 법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무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합니다. 우리 몸도, 우리 마음도, 우리 기억도.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변한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변화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스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가을 낙엽을 보세요. 떨어집니다. 죽는 걸까요? 아니요. 땅으로 돌아가서 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봄에 새 잎이 돋습니다. 죽음도 없고 탄생도 없습니다. 오직 변화만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늙어갑니다. 기억을 잃습니다. 하지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형태만 바뀔 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흐름을 받아들이세요. 박영수 씨는 들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래, 나는 변하고 있어. 낙엽처럼 떨어지고 있어. 하지만 사라지는 게 아니야. 다른 형태가 될 뿐이야. 법문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박영수 씨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부처님을 봤습니다. 미소가 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처님.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스님이 다가왔습니다. 보살님, 오늘 얼굴이 참 평화로워 보이시네요. 네, 평화롭습니다. 좋은 수행하고 계시네요. 스님 덕분입니다. 아니요, 보살님 스스로 하신 겁니다. 제가 길을 보여드렸을 뿐, 걸어오신 건 보살님입니다. 박영수 씨는 일어났습니다. 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천천히 가세요. 조심히 내려가시고요. 네, 절을 나왔습니다.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낙엽을 밟았습니다.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좋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적었습니다. 가을, 낙엽, 절, 평화, 감사. 짧은 단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덮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 있다. 숨을 쉬고 있다. 살아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잠이 왔습니다. 깊은 잠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박영수 씨는 그 후로도 계속 살았습니다. 어떤 날은 기억하고,
어떤 날은 잊어버리며 하지만 매일 감사했습니다. 매일 현재를 살았습니다. 매일 사랑했습니다. 기억이 없어도 이름이 없어도 그는 여전히 사랑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언젠가 박영수 씨는 더 이상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딸이 옆에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박영수 씨는 들었습니다. 희미하게 손을 꼭 쥐었습니다. 희미하게 그리고 놓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다.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다.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반야심경의 말씀입니다. 박영수 씨는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형태가 됐을 뿐입니다. 낙엽이 땅으로 돌아가듯 물이 바다로 돌아가듯. 딸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평화롭다는 걸,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을 잃는 것도 자신을 잃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걸 그는 이미 배웠으니까요. 나란 집착일 뿐이라는 걸, 진짜 나는 형태가 없다는 걸, 흐르는 강물처럼 부는 바람처럼 그저 존재할 뿐이라는 걸. 절에서 스님이 추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딸과 손주가 왔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박영수 보살님은 좋은 수행을 하셨습니다. 치매라는 고통 속에서 현재를 사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셨습니다. 이젠 편히 쉬십시오. 다음 생에는 더 좋은 인연으로 만납시다. 법당에 향이 피워졌습니다. 연기가 올라갔습니다. 하늘로 구름이 됐습니다. 바람이 됐습니다. 빗방울이 됐습니다. 강물이 됐습니다. 바다가 됐습니다. 박영수 씨는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치매, 늙음, 죽음,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모든 것은 변할 뿐이라고,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유롭다고. 박영수님은 치매를 통해 해방을 경험하셨습니다. 기억이라는 집착에서, 과거라는 짐에서, 나라는 환상에서, 그리고 진짜 자유를 맛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기억이 흐려지고 있나요? 사랑한 사람을 잃었나요? 혼자라고 느끼시나요? 괜찮습니다. 모두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흐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사세요. 숨을 쉬세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 자신을 등불로 삼고 나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여러분 안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이미 평화가 있습니다. 이미 부처가 있습니다. 찾으세요. 여러분의 현재 속에서.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현재를 사세요. 감사하세요. 사랑하세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방송을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소중한 줄 압니다. 그 시간을 함께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